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네. 유튜브 채널 최부심이 언더스탠딩의 뜨거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금시초문인데요. 네, 저도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 기준으로 언더스탠딩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네. 닿을 수 없는 존재여서 구독하시는 분이 구독 좀 해주시면 조금만 좋겠습니다. 더 하시다가 그냥 네. 저희랑 살림 합칩시다. 그러니까 네. 굳이 뭐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지 예, 마시고. 구글에서 들어오는 거 그냥 정확히 제가 정확히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요즘은 오늘- 부동산 이슈 중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저희가 오늘은 드리나요? 전세 얘기? 네, 시간이 더 살이 오늘은 되겠습니까? 전세 얘기를 좀 아, 전세 얘기 저 할까 관심 싶어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전세.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한 뉴스들이 언론을 너무 많이 장식을 하고 있고 네. 또 정부도 그래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음. 전세 사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드리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예 전세 사기도 막 있고 이러니까 전세를 없애버려라 이런 의견도 꽤 있어요. 예, 터프한 저도 물론 전세 지금 살고 네네. 있어서. 근데 그러면 일단은 안 하겠지만. 큰 컨셉으로 봤을 때 전세 제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하면서 알았던 건데 우리나라 임대차를 분석할 때 월세, 그다음에 준전세, 뭐 전세, 순전세, 순월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처음으로 전세라는 용어를 쓰려면은 240개월, 즉 20년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20년치 월세를 네, 20년치 월세를. 20년치 월세를 네. 전세로 내는 거다. 20년치 월세 이상의 보증금일 때 우리가 전세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20년치의 월세 플러스 월세면 준전세. 20년치 이상의 월세로만 돼 있으면 순전세. 왜 보증- 20년치예요? 왜 20년?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전세는 240개월이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12개월 미만이면은 월세 100만 원인데 보증금이 뭐 500만 원이다. 이런 500에 100이다. 이러면 우리가 순수 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름이? 네네 순월세. 그러니까 준월세는 12개월 넘어서부터 준월세.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라고 할 때 보증금 빵원의 월세 100만 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고시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공실 리스크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보증금을 두는데 그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순월세. 공실 이렇게 얘기를 리스크가 하는 거죠. 아니라 안 나가세요. 아,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금 없으면. 안 네. 나가신다고요? 하여튼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보증금에서 그 보증금이 만약에 20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과거에도 그냥 생각 없이 통계를 정리하다가 20년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럼 왜 20년치 월세를 그러니까 임차료를 소위 선납해서 2년 임대차만 계약을 하나. 그러니까 나는 20년치를 줬는데 제가 20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기서부터 살짝 그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20년치 임차 보증금을 예치해서 20년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매해서 전세로 잠깐 내려왔거나 아니면은 임차를 살면서 좀 돈을 모아서 전세로 예치했다가 다시 좀 매매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의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상위 임차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예. 이게 240개월의 임차료니까 20년 거주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 저도 전세 13억 그러면 왜 집을 안 사시지 그 돈으로? 그런 생각 열었듭니다 정말. 아니 5억짜리 집을 사는데도 3억 대출 받아서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13억이 뭡니까? 전세 13억 정도가 아니고 예. 반포 같은 데 있는 아파트는 34평 아파트인데 전세가 23억. 그래요. 대치동 맞아요. 새 아파트 30평은 요즘 18억, 네. 20억 하더라고요. 저 정도예요. 전세가. 그리고 전세는 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약간 편법 증여성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요. 예. 부모가 자녀한테 주인 전세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자녀한테 시세로 매도하는데 전세는 고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고가주 예를 들면 매매가 10억인 지역에 전세 시세는 5억인데 예. 부모와 자식 간의 매매 거래는 10억으로 그대로 하고 전세를 8억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는 2억만 있어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약간 준 편법 증여로도 활용이 되는 게 이제 전세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조금 없어서. 일단 화면 한 번만 보시면은 저희가
우리가 전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시기는 이게 차트를 보시면 왼쪽은 서울 기준으로 매매와 전세예요. 색깔 구분이 잘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세 시세가 되겠습니다. 네. 이 회색이 매매 시세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매매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파고가 있었거든요. 파고가 있었는데 전세는 나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19년 말부터 매매 전세가 동행했고 같이 이때 임대차법 개정이 있었고 코로나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행했고 그리고 작년부터 하락할 때는 하락도 동행하고 지금은 다시 매매 시세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세 시세는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동행으로 가고 있고요. 전국으로 봐도 비슷한데 전국은 전세는 더 안정적이었는데 매매는 상당히 강세장이었다가 20년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임대차법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로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전세 사기라든가 예. 임차 보증금 미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됐던 그 시기가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앞에 표에서 보여주셨던 네. 매매 가격은 높아지는데 전세 가격은 유지됐던 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전세 가격도 비슷한 올랐던 건데 같이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개념상은 두 개가 사실은 더 장기 시계열로 그리면은 예. 그냥 같이 움직여요. 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와 전세가 사실 매도하고 전세로 가시는 분이 약간 계시잖아요. 집값이 좀 트레이드오프 빠질 것 약정에서. 같은 거니까 뭐 매도하고 전세로 이런 분들이 조금 계셔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전세 매매가 따로 갈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매우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은 매매 전세는 같이 가고요. 예. 그리고 같이 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가 상업용 그 부동산을 다뤘는데 주택도 임차료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전세 시세가 높아진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했을 때 현금 흐름이 커지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현금 흐름 발생이 더 커지는 자산이 주택 가격에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둘이 그냥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동행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 강도만 조금 달랐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근데 왜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앞 기간에도 동행을 했었어요. 예. 강도만 달랐었고요. 그러니까 그 차트로 보니까 차트로 이제 막 보니까 그렇지. 더 많이 솟아있고 예, 이래서 예. 이제 그랬었는데 길게 보면 비슷한 방향으로 그 가고 밑에 있다. 자잘하게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전세 역시. 다만 전세가 조금 전세가의 상승률이 원래부터 조금 낮았었는데 상승률도 적다 보니까 전세는 굉장히 평온한 파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센 파도였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주택자는 필요하잖아요.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세도 집도 공급하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구매하는 과정이 예를 들면 지금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전세로 너무 쉽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예를 들면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산다고 하면 지금 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긴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그게 허용만 되면 네가 돈이 얼마있니 뭐 집값의 LTV는 얼마니 뭐 이런 것처럼 거 따져서 은행이 빌려줄 텐데 전세 가격이라는 건 사적 계약이니까 너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집을 사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게 1960년대 근대 전세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임대인들이. 당시에는 주택 건설 자금 대출만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이 은행에 없었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하려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활용해서 예. 레버리지 갭 투자를 그때부터 했고요. 그 레버리지 갭 투자가 1982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돼서 사회면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그때도 지금처럼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한 상당한 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집값이 내려갔던.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서 전세 사기는 임차인 임대인 간의 사적 계약이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리가 대항력 같은 거를 집어넣고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예. 대항력이 생기도록 임대차보호법에 또 넣는데 그런 대항력이라고 해본들 이제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채권이라고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 관계고 그 임차인들 중에서는 막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직접 올린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확실하게 보호받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이 되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이 보편화됐는데 이때 전세가 없어질 뻔하기도 했거든요. 예.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없어질 뻔도 했는데 그래요? 애초에 전세라는 게 주담대가 없었던 기간에 그 갭 투자 목적으로 레버리지로 썼던 거기 때문에 예. 주담대가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걸로 하면 전세 되지. 대출을 그렇죠. 전세 대출을 키워줄 필요 없는 거죠. 음. 그런데 전세 제도를 이게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냐면 MB 정부 때부터 좀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주택 시장이 좀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장에 접어들고 예. 전세값이 그리고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트레이드 오프로 아. 자가에서 전세로 내려가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예. 이러면서 전세값이 튀니까 전세가 서민주거인데 서민주거 그 목돈 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전세 대출을 해주기 대출 시작한 거죠. 해줬었는데 그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올려요 2배로. 시중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까 음. 전세가 이렇게 오르면 우리는 어디서 살란 말이냐 예. 라고 할 때 정부가 그거는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그냥 길에서 주무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저도 그때 기자였지 않습니까? 네. MB 정부 때 전세 대출 그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예. 그때 그 전에는 난리였어요. 전세값 오르니 대책 만들고 서민들 전세금 뭐 빌려줘라 그래서 이거는 뭐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가리지 않고 다 전세 대출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네, 전세가 그 결국 자가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대출이라도 해줘라 해서 전세가 은행에서 대출해주긴 하는데 예.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그런 기사가 났는데 전세 대출자가 전세 대출 은행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출자가 대출자가. 예를 들면 사기를 뭐 전세 예. 사기에 당했어요. 예. 전세 대출을 못 갚아요.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전세 대출을 보증보험 해준 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도보가 은행에 갚아줘요. 대신 갚아주죠. 네, 대변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금액도 벌써 지금 주도보 기준, 주금공 기준으로 1조가 넘었어요. 1조가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빌려주고 못 받으면은 보증기관에서 갚아주니까 좋죠. 그냥 리스크가 막 없어서. 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거를 그 1억 한도에서 MB 때 2억으로 높였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억에서 5억으로 높였죠. 그래서 5억으로 높여주다 보니까 5억까지는 대출을 해줘도 뭐 그냥 디폴트가 나도 예. 보증기관이 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세는 순수 전세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통계 우리 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대차대조표 국민 대차대조표를 발표하면은 예. 가계의 자산과 부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혀요. 임차 보증금이어가지고 네. 가계 금융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전세금에도 대출이 약 200조 원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예. 이제는 대출로도 일부 금액이 아.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세가 순수 자기 자본이었는데 지금은 대출을 포함해가지고 많이 이제 커져 버렸습니다. 야. 그러면서 전세 금액이 특히 2억에서 5억으로 튕겨질 때 그때는 그러니까 08년 말씀하신 08년은 그때는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고 2013년에 이거 금액을 올릴 때는 확실히 의도가 있었어요. 전세금을 높이면은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 부양 효과도 있죠. 예, 그때는 주택 가격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양 정책을 엄청나게 쓰던 때였기 때문에 이거를 5억으로 높여주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 전세가 붙고 매매 전세가 붙으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고 갭 투자하기 좋아지.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전세 보증을 해줘요. 대출 금액도 전세 대출로 늘려줘. 그럼 그 돈으로 전세 가격을 높여줘. 그러면 집주인은 그거 끼고 갭 투자해서 집 사는 거네요. 예. 그럼요. 어. 어린이날 선물로 모든 아이들에게 예. 롯데월드 입장 할인 쿠폰을 주면 롯데월드 입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등록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세가 율에 대한 제한이 아직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계약하면 땡. 네, 계약하면 땡인데 뭐 둘이 계약하면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높을 때, 네.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를 저희가 깡통 전세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고가 전세를 추구하게 되면서 소위 무자본 갭 투자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 최근에 전세 사기로 엮이긴 했지만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 케이스인데 무자본 갭 투자 형태로 100채 이상을 샀기 때문에 이게 그 주택 가격이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깡통 전세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지고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가율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예. 시장 가격이 약간만 변화하더라도 깡통 전세가 돼버린 거여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 대비 얼마까지? 네, 론투 밸류가 있잖아요. 예. 론투 밸류 70%가 있으니까 이 주택이 최대 맥시멈 드랍이 30%가 된다 하더라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와서 예. 은행 입장에서는 70% 담보가액 정도는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다. 약간 요런 건데 전세에 대해서는 그런 전세가율에 대한 상한 기준선이 없다 보니까 그냥 100%로 맞춰버려가지고 예. 5%만 드랍해도 미안해 돌려줄 돈 없어.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RTV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아니면 JTB 전세 투 밸류 뭐 이런 걸 어쨌든 뭘 만들든 뭘 하든 해서 예, 예. 전세가율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알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그래서 뭐 안전장치는 만들거나.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 없으면은 뭐 100채 1000채 사가지고 50채 100채 이렇게 사서 그러네요. 네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 지금 근데 문제는 전세 사기 관련한 이 법 개정에서는 이걸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굿모닝 그 과거에 굿모닝 시티 굿모닝이요? 예. 분양 사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토지를 다 매입하지도 않은 사업주가 분양을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3천 몇백억 정도의 엄청난 그 3평짜리 그 분할 상가 이거를 땅을 다 사지도 않고 분양을 하고 분양 대금을 숙지하고 심지어 사업 인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막 분양을 했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바이럴이 돼가지고 분양도 다 성공을 했고 이런 엄청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그런 법률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분양 예. 관련 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전세 사기 관련 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피해 구제에는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세 사기든 전세 보증금 위반안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방지하려는 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전세 사기 관련 법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질지라던가 아니면 만들어졌을 때 뭐 충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전세를 없애버리자. 그런 의견 전세 되게 많더군요. 금지. 예. 근데 근데 전세 금지 되면 논리적으로는 저는 완전 동의하는데 음. 그래도 없었어도 전세 괜찮을까? 금지되면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전세 금지되면요? 예를 들면 전세 사는 사람 이번에 이제 전세난이 많이 이제 그 되니까 우리 네. 이런 법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예를 들면 예. 집값 대비 50% 이상은 전세금으로 못 받는다. 그런 예를 걸 들면 그런 법을 만든다.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러면 4억짜리 빌라면 2억 전세밖에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빌라를 짓는 업자나 그걸 사는 집주인은 내 돈 2억을 넣어가면서 빌라를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으로 사면서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5천만 원만 있으면 3억 5천 전세에 4억짜리 빌라를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냥 1억 원 들여서 빌라 두 채 사서 세 주고 내가 그냥 갭 투자하자가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안전한 전세만 가능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빌라를 지어서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세입자가 힘들게 되죠. 그리고 전세를 없애면 다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럼 집주인은 그럼 어떻게 그 집을 사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야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서 월세 그렇죠. 받아서 대출이자 내야죠. 네. 근데 은행은 대출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월세가 나오는 것만 대출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월세 비싼 집만 대출해 준다고요. 그럼 우리의 세상에서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집은 월세가 비싼 집만 임대주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출이자도 감당 안 될 만큼 월세가 싼 집은 이제 못 나온다고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듭니까? 월세 싼 집에서 살아야 되는 서민들이 힘들죠. 예, 그게 지금 집값이 이게 서울이자를 하든 않습니까? 전세를 없애든 서민부터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논리가 전형적인 그 임대인 논리예요. 예. 집값이 떨어질 그리고 수도 이 있잖아요.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초기에 설정을 한 값이 되게 자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 LTV가 70%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율을 70이라고 생각해야지 되는데 예. 전세를 50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이게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서울시 아파트의 경우에 평균 전세가율은 54%예요. 지금 네, 예. 평균 뭐 54, 55%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LTV 70이든 전세가율 70이든 걸릴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만 있는 상한제지. 예. 이미 실제 시장 가격상 전세는 아무것도 안 걸려요. 예. 경기도는 60% 정도 전세가율이 돼요. 예. 그래서 70%를 걸어도 웬만하면 다 안 걸려요. 예. 그럼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는 70% 전세가율 상한제가 안 걸려요. 예. 뭐가 걸리냐? 지방에 아니요.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게 걸릴 빌라 수가 걸린다니까. 있는 빌라, 단독 빌라. 다가구 빌라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 다가구가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내가 80% 전세다, 90% 전세다,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꼭 70% 전세가율 상한제를 뭐 쓰자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임차인들이 내가 들어가는 집의 전세가율이 몇 %인지 현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건물 한 채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시세가 없어 버리면은 대체 이 집에 내가 몇 % 전세인지 모르니까 예. 내가 90%면 10%만 빠져도 이거 그냥 깡통 전세 되겠네. 뭐 약간 피할 수가 있는데 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놓여 있어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가율이 몇 %인지 뭐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굳이 뭐 그 상한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거나 뭐 약간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전세가 만약에 LTV도 똑같은데 LTV 40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LTV 투기과열지구 40% 해버렸죠. 그러면서 전세가율은 제한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 대출 받고 집 산 게 아니라 전세 끼고 집 샀지 않습니까? 나도 전세 살고 내 투자금으로 전세 끼고 집 사고 비거주 갭 투자를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주거 환경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돈 모아서 집 사고 싶다는 게 자기가 거주할 좋은 집에 집을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가 있으면서 자산 가격 상승도 바라는 거지. 예. 일단 아몰라 나는 여기서 뭐 어. 어디 최대한 외곽에서 이제 외곽에서 살면서 돈은 최대한 연끌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적으로만 하려는 그걸 우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예. 통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단독 다가구 주택 그 임차 살아보셨습니까? 전 살아봤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엘리트들은 보통 안 살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 단독 다가구 주택 뭐가 문제냐? 아이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자 단독 다가구 주택 한 12세대 가구가 12가구가 있어요. 집주인은 한 명이에요. 성북동에서 사신 것 같아요. 아니 서울 금천구에 살았는데 서울 금천구 재개발 예정지에 살았습니다. 시흥동에. 예. 네. 근데 거기가 있는데 내 앞순위 임차인이 한 11가구 있는데 와. 그 앞순위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공개해야죠. 안 하면 네. 이건 뭐 정부가 공개해 주든 맞아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원룸이 10개 들어있는데 앞에 얼마나 보증금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걸 몰라. 내가 돌려받을 돈이 다른 말도 거 안- 사실상 말도 안 대출받은 되지. 건데 어. 그걸 모르는 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건 고쳐야죠. 예. 그래서 주택 네. 유형별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건데요. 먼저 단독 다가구에 이런 임차 보증금 사기 사건이 나는 케이스나 보증금 위반이 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건물 한 채 전체를 소유주가 갖고 있어요. 20억짜리예요. 예. 여기에 LTV를 받아요. 한 10억을 받아요. LTV 40% 받아서 120%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요. 그러면 10억의 룸이 있잖아요. 예. 이 건물을 팔았을 때는 10억의 룸이 있는데 12가구다 보니까 가구당 1억 5천씩 전세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12가구 1억 5천이면 18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임차보증금 총액이랑 근저당 총액으로 이미 건물 가격을 넘어버리게 돼서 예. 이 건물을 처분하게 돼도 뒷순위 한 6가구는 돈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려면은 소위 내가 몇 번째 들어가는 가구고 내 임차보증금이 몇 번째 정도인지는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단독 다가구에 한해서는
임차 보증금의 임차권 설정 등기가 의무화되거나 아니면은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무조건 노티가 돼야 돼요. 예, 예. 그런 제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그건 해야 필요하겠네요.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당연히 해야 하는 되죠. 거죠? 아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건물이 10억인데 예. 보증금으로 어. 5억 이상 받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야 전세 사기 안 되니까 8억 그래 요즘 LTV 70이면 7억까지만 받아라 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요즘 9억까지도 받죠.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그 돈 내고라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면 규제는 되는데 그럼 집주인들은 집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짓지는 않지만 10채 지을 거 5채만 짓는다고요. 나는 여유자금이 2억밖에 없어서 8억을 전세금으로 받고 2억만 넣어서 10억짜리 집을 지을래 하면 할 수 있었던 집주인이 네. 야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전세 사기나 내지는 전세 사고나 어떤 집을 짓든 5억 이상은 전세금을 받지 마라고 하면 내 돈 5억이 있어야 그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지어요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집주인의 논리고 임대인의 논리인데 그렇게 해서 못 지으면 누가 괴로워요? 집주인도 안타깝고 재테크 못해서 아쉽지만 그 집에서 안 그랬으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서울에서 못 살거나 고시원에서 살거나 상경을 못 하거나 길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 집을 뭐 정부가 지어줄 겁니까? 누가 지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문제는 집이라고 하는 건 집주인이 지어서 세입자가 사는 건데 여기에 집주인 논리가 어디 있고 세입자의 논리가 어디 있어요? 집주인이 논리가 꼬여서 집을 못 지으면 세입자도 거기서 살 집이 없는 거죠. 네, 하늘에서 집이 내리지 않아요. 그거는 집을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를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걸 도입하면은 무조건 못 짓는다. 이런 사고 방식이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예를 들면 전세 자금을 정부가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는 게 어차피 이게 전세라는 게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전세 대신 다 월세로 바뀌었다고 해봐요. 다 월세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렌트비 매달 내기 힘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 그렇죠. 렌트비를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이제 주거 줄어들고 바우처 같은 개념인데요. 네. 주거료 보조의 개념이에요. 네. 갭 투자는 줄어들고 뭐 근데 그게 전세 대출해줬더니 전세값 오르잖아요. 네. 월세 바우처 주면 월세가 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해주면 야, 월세 1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가 30만 원이면 70만 원짜리 월세를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여유자금이 100만 원 있으면 130만 원짜리 월세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30만 원은 정부에서 줄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그럼 월세가 안 하더라도 오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월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위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자산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현재 예를 들면은 소위 무제한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더 가격이 펌핑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수 월세로 가는 거를 임대인도 안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는 이런 겁니다. 월세 받으면 돈을 더 받는데 왜 모든 임대인들이 월세를 안 받고 일부는 전세를 놓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리한 레버리지가 아닌 경우에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10억 주택이 5억 전세인 경우에요. 예. 그럼 10억 주택이 5억 전세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전세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전세를 굳이 놓는다고 하면 그건 왜 놓는 경우냐면은 예. 우리나라 전세는 다음 임차인이 와야지만 임차 보증금을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공실이 빵일이에요. 빵일. 공실 없어요. 예. 공실 일이 전세를 놓게 되면은 월세를 놓게 되면은 물론 보증부가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효과를 보증금을 차감하면서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는 월세보다는 기대 수익률은 낮은데 공실 리스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역시 전세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예. 예. 월세는 빠지고 나면 다음 세입자 내가 찾아야 될 이게 분도 순수 있고 월세로 하는데 안 가는 이유예요. 만약에 순수 월세로 가게 되면은 월세가 더 그렇겠다. 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순수 월세로 가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순수 월세로 가면 월세 튀죠. 그건 너무 명확한 튀겠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근데 그럼 주거 바우처로 보조하면 되지 않냐? 맞죠. 그게 뭐 이제 우리가 가끔 그 벤치마크하는 유럽 국가들이 바우처를 많이 쓰니까 네, 바우처로 이렇게 보조하거나 아니면 세액공제나 여러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월세 세액공제를 더 늘린다거나 뭐 전방위적으로 늘려가지고 예. 하면은 뭐 약간 독인객인 되면서 쿠션 쳐서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주택 역시
좀 가치 평가할 때 쉬워질 그런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현금흐름 발생 자산으로 밸류에이션하는 그냥, 상업용 예. 부동산처럼 예. 하면 되니까 가치 평가가 합리화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효과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전세 레버리지 효과에 의한 저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 좀 펌핑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경우여서 그게 좀 낮아지니까 월세 오르지만 매매가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를 뭐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 과격한 주장이어가지고 예, 예. 전세를 인위적으로 그 개인 간 하는 거를 없애기는 어렵다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백채 몇백 예, 채 예. 이렇게 무제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피해자는 있고 이거를 가해자라고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가해자가 아닌데 나 의도성이 없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기가 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어마어마하게 양산되고 피해 금액은 나이 2030 세대들이 거의 그냥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커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도 이게 레버리지가 기본은 다 금융인데 모든 금융 상품은 다 일정한 어떤 한도나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현재 전세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전세에도 제약 조건들을 일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무제한 레버리지를 추구하게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세는 전세는 어렵네. 전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전세 없는 나라가 전 세계 대부분이라면서요. 전 세계에서 집값 문제 해결한 나라가 없잖아요. 없죠. 없긴 없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진다고 어. 해결되면 전세 없는 나라는 왜 집값 걱정을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야 뭐. 예. 그러니까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토지 관련 법령의 목표가 예. 토지 가치 상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토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편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최 그래서 대표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 말씀 미리 드려놓은 게 집값이 올랐을 때 사회적으로 전쟁 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 맞아요. 다른 나라들은 집값 오르는 건 그냥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월세나 이런 게 오르면 정부 보고 뭐 만들어내라고 하고. 네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빌라 시장에 있는 제가 단독 다국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얘기를 못했는데 네. 그런 전세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는 역전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그게 얼마만큼 심화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 웬만한 아파트 단지는 2021년 말 대비로는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는 큰일이에요. 이런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피해로부터 좀 안전지대처럼 느껴지지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예. 안 그럴 거다 이거죠. 맞아요. 올 하반기가 되면은 아파트 시장 역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그럼. 그리고 채수가 많으면 갑자기 그 사람은 전세 사기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역전세가 너무 많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 다 전세 사고지 뭐 요즘 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도 요즘 돌아가는 전세 사기 그 법 관련해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일단 채수가 많으면은 사기로 몰 것 같은 네. 그런 뉘앙스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좀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진 않죠. 2년 전에 집값이 거의 고점 거품 이때 있을 때 이때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은 지금 다 이제 2년 후 돌아오면 다 이제 전세 사기 내지는 전세 사고. 네, 이게 제가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은 예. 예를 들면 실제 이게 제가 작년 말에 간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 빨간 박스. 발로 뛰는 최상욱 대표님 정말 아유 구독 좀 해주세요. 존경합니다.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작년 11월 12월인데 21년 12월 19일에 이게 보시면 18년도 10월달에 3억 5천 전세를 21년에 7억 받았잖아요. 됐어요? 야, 아니, 어떡하냐 저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7억, 여기도 7억, 여기 5억 와. 있고 여기 6억 있고 여기 6억 5천 있고 여기 6억 8천 있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21년 9월부터 21년 12월까지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요즘 예. 전세는 저기 얼마? 지금 요즘 전세 위에 있잖아요. 어머나. 네. 어머나. 세상에. 요즘 전세 3억대예요. 그러니까 와. 저런 집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난리 나는 거지. 뭐 많으면 아 다 그런 많이 집들이 나는 많냐 거고. 적냐가요. 적으면 그냥 아, 어떻게 그게 해결되지 한국은행에서 않을까요? 이제 정말 한국은행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일이다 큰일. 네. 어떡하냐 저거.
그러니까 20년 11월부터 그 이거는 그냥 갭 투자 건수거든요. 예. 수도권이랑 지방인데 수도권 갭 투자 건수가 보시면 월간으로 15,000건 정도 돼요. 수도권 기준으로. 예. 많을 땐 2만 건 넘어가고요.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매 거래 건수? 최근에 뭐 3월에 수도권 전국 말고요. 수도권이요? 네, 수도권이 서울 포함입니까? 서울 빼고? 아니요. 서울, 경기, 포함해서?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도로 물어봤겠죠. 수도권인데 수도가 없어요? 아, 나 정말. 아니 아까 샌프란시스코 얘기가 헷갈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일단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금 한 15,000, 16,000건 정도 됩니다. 네. 다 합쳐서. 네, 이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원래 예. 10,000건도 안 되다가. 예. 15,000, 16,000건 됐는데 한은에서 3월 달에 이자를 왜 냈냐면은 요거 보여주려고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부터 21년 요 말, 요때가 역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 가장 높았던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때도 최소 월에 한 7, 8천만 건은 거래가 됐다 이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음.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수도권 아파트 역전세 환경이 되는데 왜냐면 갭매수를 했으니까 예. 아까 전세 끼고 샀다고 했잖아요. 저러냐 저거. 네, 그러니까 요게 그 하반기가 됐을 때 저거를 소화할 수 있는 매매 거래량이다. 예. 그러면은 괜찮고. 다른 많은 거래들 사이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예. 별 임팩 없겠지만 하반기에 만약에 매매 거래량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예. 것들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유 부담이 생기니까 처분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처분들이 슬금슬금 나오긴 합니다. 전체 거래되는 것들 중에서 딱 보면은 고가 전세에서 2년 만기 역전세 피크 기간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예. 최근에도. 근데 이게 연말로 가면은 저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거 야, 나오기 시작하면 저거 장난 큰일이다, 아니겠는데요. 저거 정말. 근데 주택 시장이 지금 거래를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냥 수도권 매매 거래를 맞아요. 매수세가 들어와서 저걸 그냥 소화해주면 네, 그냥 넘어가는 지금은 거고. 실수요자들이 위주로 많이 사니까 예. 이렇게 막 사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올해 이 문제는 올해 초에도 일어날 법했는데 네. 이거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어느 정도 커버했거든요. 아. 특례보금자리론 써가지고 그 자가 수요를 좀 일으켰고 예. 자가 수요 일으켜서 이 쿠션을 좀 박아줬습니다. 근데 얼추 다 썼으니까 그리고 하반기가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특례론 소진됐을 때 받아줄 매수 주체가 수요가 조금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특례론 또 쓰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하여튼 요거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아파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환경은 아니다. 네. 저 어떤 동네 아파트가 주로 그런지는 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갭 투자만- 저런 아니요. 21년 정점에서 2000년, 갭 투자 21년. 많았던 아파트. 네. 네, 그거는 자금조달 계획서가 국토부 대비 자료여가지고 예, 저 같은 그래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고요. 아, 지역별로도. 국토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디가 모든 그런 지역별 데가 다 많은지. 갖고 있어. 비율, 퍼센트, 금액, 매매거래 갭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그래서 누가 달라고 하면은 높으신 분이 달라고 하면은 그 의원한테만 이제 요청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냥 두 번째 집을 사신 분은 그래도 돈 좀 있으실 테니까 어디서 좀 마련해서 예. 하겠으나 첫 번째 집인데 갭 투자를 갭 했죠. 투자를 해서 저렇게 된 분들은 돈 없을 텐데 저런 데가 어딘지가 이제 궁금하죠. 이게 아이러니인지 몰라도 저런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에 네. 여의도 삼성동 압구정동 토지거래 허가구요. 네, 거기는 저런 갭 투자를 금지시켰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저런 물량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네, 20년, 21년에는 서울보다는 그 경기도 가격 상승률이 경기와 인천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았고 갭 투자 비중도 이들 지역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권의 그런 역전세 환경이 좀 더 가파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매수를 있습니다. 못하면 던지는 것밖에 없어. 급매물로 내놓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뭐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모든 갭 투자자들이 모든 역전세 됐다고 다 대답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예. 지금 한은에서 3월에 이 리포트를 굳이 보여줬던 거에 대한 그 의도는 뭐냐면은 거래량 살리지 않으면은 매도 충격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매도 충격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좀 빠졌을 때는 당연히 분양가가 더 비싸게 느껴질 거니까 예. 분양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막 보여주면서 해결해라 약간 이렇게 넌지시
그 하는 스타일로 요새는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사야 된다 이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사냐? 그거. 네. 아, 지금요? 지금은 특례론 같은 걸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아, 네네. 제가 좀 사야 될까요? 미치겠다 진짜.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빌라 시장에 전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세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체감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올해 가을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올해 가을. 그래서 결론은 집을 근데 무주택자가 요즘 이제 1주택자가 2주택자 되려고 하는 분들이야 많지 않을 거고 네. 무주택에서 1주택을 언제쯤 가야 되나 하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네.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전세 물량들 많이 쏟아지면 관심 좀. 지역별 뭐 다르겠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이 가능성이 높지 뭐 올라가기 쉽겠느냐 하는 말씀이군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구조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 기술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다 해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그걸 극복하는 거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약세장인 환경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이 더 밑으로 내려꽂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은 네. 이거는 하반기에 있는 그런 거래와 관련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있는 문제는 요것보다는 네. 구조적으로 너무 비싸서 수요가 아직 본격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 그러게. 나 내가 생각보다 비싼 것 같긴 한데 네. 그 수요가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받쳐줬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비싸긴 비싸. 비싸지. 왜 이렇게 집값 얘기만 하면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한숨 나옵니다. 집값 얘기하면 집이 없는 분이나 있는 분이나 많은 분이나 다 한숨 나옵니다. 없는 분은 없어서 네. 한 분이 하나 있는 분은 갈아타기 하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은 세금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도 그렇더라. 예, 그런 우리만 얘기죠. 그런 거 아니다. 네. 유튜브 채널 채부심이죠. 지난번 네, 아까 그 채부심. 눈 내릴 때 가신 것도 거기죠. 네, 네. 맞습니다. 채부심을 치시면 최상욱 대표님이 발로 뛰는 네, 직원도 안 씁니다. 제가 보니까 직접 가십니다. 네, 요새 드론도 날립니다. 네. 여기 또 이제 구독자 많아지기 시작하면 슬슬 직원 쓰고 알바 쓰고 뭐 네. 그렇게 또 그 사람 다 우리 그렇게 되거든요. 전화 드리면 또 나 안 바쁜데 오고 또 뭐. 그럴 것 같긴 요즘 한데. 어려우실 때 네. 저희가 방문해서 구독자도 눌러드리고 네, 그렇게 합시다. 유튜브 채부심의 최상욱 최상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많이 아이고 넘었네. 또 늦었네요. 네, 집값 얘기니까 조금만 좀.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